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말 그 초고강도 충격요법이라고 할 만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 몇 년간 나왔던 규제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도 바로 이 10.5 대책, 그 내용하고 배경,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어떤 규제들이 들어갔는지, 또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강한 카드를 꺼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요. 이게 앞으로 시장과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규제 지역의 대폭 확대입니다. 네. 서울 25개구는 뭐 당연하고요.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원, 영통, 용인, 수지, 하남까지 경기도 핵심 지역 12곳이요.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세 가지로 동시에 묶였어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요. 이야, 규제 3종 세트라고 부르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특정 지역만 누르면 옆으로 막 수요가 몰리잖아요. 그럼 풍선 효과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부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2년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돼서 이건 굉장히 강력한 조치라고 봐야죠. 정말 빈틈을 안 주겠다는 거네요. 금융 규제는 더한 것 같아요. 이건 뭐 레버리지와의 전쟁 선포다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요. 그렇죠. 일단 규제 지역 안에서 무주택자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한선이 확 낮아졌습니다. 기존의 최대 70%였는데 이게 40%로 내려갔어요. 70에서 40여. 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네요. 그럼 사실상 자기 자본 없이는 집 사기가 정말 어려워진 거군요. 네, 문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리고 주택 가격대별로도 대출 한도를 다르게 적용했는데요. 그것도 달라졌군요. 네, 시가 15억 초과에서 25억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 그리고 25억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15억 이하는요? 15억 이하는 기존처럼 6억 원 한도가 유지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고가 주택 쪽은 타격이 크다고 봐야겠죠. DSR 규제도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죠. 이게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스트레스 DSR 금리 하한선이 1.5%에서 3.0%로 2배 올랐어요. 3.0%요? 그러면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돈 자체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실질적인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근데 이번 금융 규제 중에 정말 파격적이고 제 생각에는 시장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사상 처음으로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DSR 계산에 포함시킨 겁니다. 전세대출 이자까지요? 그건 정말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조치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거나 혹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 가려는 계획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촘촘하게 얽어매는 느낌이네요. 그 외에도 1억 넘는 신용대출이 있으면 1년간 규제지역 내 집 구매 제한이라던가 재건축 이주비 대출 받으면 추가 주택 구입 제한이라던가 금융 쪽은 그냥 완전히 빗장을 걸어잠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셈이죠. 세금 부담도 커졌죠. 규제 지역이 워낙 넓어졌으니까. 그렇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이제 2년 실거주 요건이 필수가 됐고요. 이게 소위 갭 투자를 상당히 위축시킬 겁니다. 다주택자 취득세는요?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에서 집을 추가로 사면 2주택 이상부터는 8%에서 최대 12%까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게다가 앞으로 보유세나 거래세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고 하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뒀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장 감독 강화 의지도 밝혔어요.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새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감독기구요? 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센 대책이 나온 배경, 역시 최근 시장 과열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2025년 3분기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패닉 바잉,
또 포모, FMO 심리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좀 과열 양상을 보였거든요. 아,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불안감이요? 네, 그 근본 원인으로는 역시 시중에 풀린 4천조 원이 넘는 엄청난 유동성, 그리고 2.5%까지 내려간 저금리, 이걸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4천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네, 이전의 핀셋 규제들이 사실상 큰 효과를 못 보자 정부가 결국 시장 전체 수요를 그냥 강력하게 억누르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거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풀고 있는데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약간 정책적으로 엇박자가 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장 시장 반응은 좀 차갑겠네요. 아무래도 발표 직후에는 매수자나 매도자나 다들 좀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아, 거래가 뚝 끊기는 거요? 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한 5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규제를 피하려는 단기 거래가 좀 몰리는 5일장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강력한 규제에는 항상 부작용 우려가 따르잖아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우려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임대차 시장 불안입니다. 아, 전월세 시장이요? 네. 갭 투자가 힘들어지면 새로 나오는 전세 물량이 줄 수 있고요. 또 전세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서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들 부담이 커지겠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산 양극화 심화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대출을 꽉 막아버리면 결국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소위 현금 부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아, 그렇죠.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분들이 이제 핵심 지역의 좋은 부동산들을 사들이면서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배블런저 효과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입니다. LTV가 워낙 낮아지니까 무주택 중산층이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힘들어졌고요. 또 1주택자들 역시 DSR 규제 같은 것 때문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가 어려워지는 일종의 갇힘 효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으로 가려던 돈들은 이제 다 어디로 갈까요? 이게 또 궁금한데요. 네, 그게 또 하나의 큰 관전 포인트죠. 일단 규제를 피해서 수도권 외곽, 예를 들면 동탄이나 평택, 혹은 인천 송도나 청라 같은 곳들, 아니면 아예 지방 핵심 도시로 돈이 흘러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아, 규제가 덜한 곳으로요? 네,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이 아닌 서울의 재개발 예정 빌라라던가 아니면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은 재건축 단지 내 상가 같은 그런 틈새 투자처로 자금이 몰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주식시장 같은 다른 자산시장으로 가진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유동성이 코스피 같은 다른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좀 비정상적인 과열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번 대책에서 상가나 건물 같은 비주택 부동산 LTV도 40%로 같이 묶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대체 투자 시장도 어느 정도 타격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들어보니 정말 전방위적인 규제네요. 정리하자면 이번 10.15 대책은 과열된 시장을 식히려고 정부가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규제 카드를 다 꺼내든 정말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빚내서 집 사는, 즉 레버리지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시장 불안이나 자산 양극화 같은 만만치 않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갈 곳을 잃은 이 4천조 원이라는 거대한 유동성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지 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돈줄은 상당히 트였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자체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금은 분명 규제의 빈틈을 찾아서 또 다른 기회를 찾아 움직일 텐데요.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신이라면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흐름, 어떤 지점을 가장 유심히 지켜보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그 흐름을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